나이를 먹고 이제 다시 고등학교, 중학교, 뭐 심지어 초등학교 과정 아이들의 공부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어린아이들은 확실히 몸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서 많은 걸, 더 많은 걸 습득하고 쉽게 받아들이는 본능,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도 포함입니다. 문해력, 독해력, 논리력, 사고력, 이거에 대한 솔루션, 뭐 가장 중요한 거 글을 읽어보면서 해보는 거죠. 초등학생들한테 해당 문장을 읽어보라고 하면은 전통적인 윤리학의 주요 주제는 선, 올바름과 같은 도덕 용어에 대한 해명을 바탕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는 객관적 근거를 찾는 것이다. 아주 매끄럽게 잘 읽습니다. 어떤 친구는 조금 읽는데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왜냐면은 주요 주제 이런 말들이 이제 익숙하지 않는 거죠. 객관적 근거를 찾는 것이다, 판정한다, 이런 말들은 아직 잘 쓰지는 않기 때문에. 하지만 한글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소리로 바꿀 수 있는 친구들은 뭐 일단 읽어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뜻, 의미,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이게 무슨 소리지? 읽고 나서 느낌은 안 오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초등학교 과정.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그냥 소리를, 그 다음에 쉬운 소리를 발음, 그 다음에 입 모양 보면서 부모님들이 또는 선생님들께서 다양하게 들려주는 거, 즉 말귀를 밝게 해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솔루션이 아닌가. 그거를 통해서 이런 소리가 있다, 이런 소리가 있고, 이런 말이 있고, 이런 단어가 있고, 이러한 문자도 있고, 그쵸? 또 책을 통해서, 또는 독서라는 책을 읽는 행위, 읽다 행위를 통해서 문자를 조금 더 친숙해지고, 문자가 친숙해진다는 거는 이런 거죠. 문자는 결국 소리죠.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문자는 그냥 소리에 불과합니다. 소리에 불과하다. 어떻게 보면 소리를 다 담을 수 없는 하나의 수단이죠. 하지만 문자만큼 소리를 객관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담을 수 있는 거는 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를 통해서 소리를 시각화하고 청각하는 작업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글을 가장 잘 읽는 친구는 이게 서라운드로 머릿속에서 일단 들리고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이거가 훈련이 된 친구는 중학교 과정에서 이제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합니다. 전통적이다, 일단 이게 이다로 이제 보일 수 있으면은 되는 거죠, 아이들한테. 윤리라는 말은, 또는 도덕이라는 말은 조금 전에 어떻게 보면은 초등학교 때도 매일 보고 들었던 말입니다. 도덕이라는 말, 윤리적이다. 뭐죠? 아이들한테 이제 책을 읽어보고 말해보자라고 하면은, 공부가 안 돼 있는데. 하지만 옆에 있습니다. 같다.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같은 말, 다른 말을 잘 알려주는 거가 중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고등학교 때 가기 전에 중학교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문법적 접근을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게 해주시는 거가, 또는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윤리학의 주요 주제라는 말은 핵심이다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이꼴이라는 논리가 나옵니다. 선, 착하다, 한자, 특히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한자를 많이 노출을 이제 시켜주시는데, 한자를 쓰는 거는 이제는 안 해도 되죠. 아이들이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만 이제 한자의 소리와 우리말의 보통은 이제 뜻, 의미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자 소리와 우리말 소리를 연결하는 겁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사고입니다. 보통 의미라고 생각하시는데 아이들한테 의미가 무슨 말인지를 물어보면 또 모릅니다. 그리고 의미는 그냥 가장 쉬운 소리,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여기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의미는 가장 쉬운 소리로 바꾸는 거를 뜻, 의미를 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꼭 해줘야 되는 거는, 처음 보는 말이라든가 소리라든가 단어라든가 문자를 봤을 때 쉬운 소리로 바꿔주는
훈련을 계속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 중학교 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법적 관점, 그 다음에 개념적으로 또는 지식적으로 조사어 및 접사를 포함한 좀 아이들이 훈련을 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주요한 주제, 선, 올바른가, 같다. 여기 같다라고 보이면 좋겠네요. 같다. 그러면은 이 꼴 나오죠. 자, 도덕, 용어라는 말 처음 봤으면은 이렇게 잡아내면 됩니다. 올바름, 올바르다. 용어에 대한 해명. 해명은 쉽게 설명하라는 거죠. 바탕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여기 나왔네요.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는. 자, 잘 보세요. 객관적 근거. 객관적이다. 이런 말도 이제 중학교 때부터 좀 신경 쓰게 해주셔야 됩니다. 빠르면은 초등학교 때부터도 이런 말들을 좀 설명해 주시기 시작하면 좋습니다. 객관적이라는 말이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근거라는 말도 우리가 이제 근거가 잘 밑에서 받쳐져야 내가 주장하는 결론이 또 튼튼해지죠. 왜 찾느냐? 우리가 찾다라는 말도 정말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객관적인 근거를 왜 찾을까요? 객관적이지 않으니까 잘 안 보이니까 계속 찾는 겁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중학교 때 핵심은 제가 볼 때는 문법적 관점, 즉 조사어 및 접사를 바탕으로 형태소, 품사, 단어를 이제는 의미가 아니라 품사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명사에다가 목적격 조사, 찾다 보이고 의존명사 보이고 서술격 조사 이다 보이고 이다가 여기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을까요? 같다, 같은, 그쵸? 그 다음에 객관적, 요것도 이제 재밌죠. 객관이라는 말이 있고 객관적이라는 말이 있죠. 다시 객관적. 그 다음에 어쨌든 아이들이 형태소를 쪼개고 더 작은 단위로, 쉽게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때는 요거가 하나로 보입니다. 한 문장 이렇게. 하지만 중학교 와서는 요거가 한 문장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전통적이다, 하나. 그 다음에 올바르다, 같다. 그 다음에 대하다. 그 다음에 무엇이 옳다. 그 다음에 판정하다, 찾다, 것이다. 일단 큰 것만 잡아드려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10개 내외의 문장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 와서 이제 진짜 이제 독해를 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관련해서는 보통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을 잘 쉽게 계속 말을 푸는 거를 훈련한 친구들은 너무 쉬워요. 왜? 도덕이라는 말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봤죠. 윤리라는 말도, 객관적이라는 말도 이해하죠. 판정한다라는 말도 많이 고민해봤고, 근거라는 말을 가지고도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고, 옳다 그르다라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말인다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옳다 그르다, 사실 우리가 수많은 공부를 암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는 거는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도덕에다 학자는 안 붙이는데 왜 하필 윤리에는 학을 붙이냐, 수학, 과학처럼. 그럼 여기서 학이 또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객관적인 거죠. 객관성을 확보했다는 거죠. 근데 윤리라는 거는 도덕과 마찬가지로 올바르다, 즉 객관적 근거가 잘 안 보이는데 왜 얘한테 학을 붙였냐? 사실 이 의문을 던진 문장, 여러 개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처럼 보이게 만든 문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바탕이라는 말도, 그렇죠? 너무 좋고요. 해명한다는 거는 쉬운 겁니다. 누구나 알아들게 쉽게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문장은 고등학교 3학년 모의평가에 나온 제시문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다음 문장, 그 다음 문장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려운 말은 없지만 독해는 안 되고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상당히 난해한 주제의 글이었던 거,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특히 고3, 고2, 고등학교 가면은 아이들이 등급, 점수, 그 다음에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출제자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대학 이런 것들이 너무 크게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앞서 설명드렸었던 이런 작은 하지만 핵심적인 진짜 중요한 소리는 머릿속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느낌도 안 오고, 그리고 시간에 쫓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타인지, IQ, 그 다음에 특별한 방법, 이런 거에 이제 집중하게 되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공부 프로. 우리가 10년 이상 무엇인가를 하면은 프로가 되어 있습니다. 고3을 기준으로 보면 어쨌든 10년 이상을 아이들은 공부에 시간을 썼고, 성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프로에 입문하는 시간을 이미 소비를 한 거죠. 그런데 여전히 아이들은 이런 말들은 하나도 머릿속에, 마음속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써놓은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쓸 수 있으면은 독해는, 문해력은, 사고력은, 국어 능력은, 그리고 공부 능력은 상당히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 때 쓰는 말들의 90%, 조금 내려줄까요? 80에서 90% 정도가 바로 수능에서 고난도 문제를 푸는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말들을 비로소 이해했을 때 이런 어려운 또는 어렵게 느껴지는 글들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30살, 50살이 되었을 때 또는 전문가가 되었을 때 배우는 말들, 용어들, 개념들보다 어떻게 보면은 1살 때, 2살 때 알게 된 개념, 말들, 소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거는 나의 생존, 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1살 때, 2살 때, 3살 때 또는 5살 때, 즉 제가 앞서 보여드린 자연스러움, 그 다음에 있다 없다, 결합, 분리, 같다 다르다, 연결, 공통, 차이, 이런 말들에 대한 이해가 안 되어 있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수능 제시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은 그런 말들입니다. 주관, 객관, 상대, 절대, 같다 다르다, 특히 같다 다르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는 수학으로 가면은 1과 0으로 바뀌어 있고 이진법으로 다시 환원이 되죠. 이런 작은 말들에 대한 핵심적인 말들에 대한 조금 보여드리면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어났을 때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를 또는 주다 받다, 특히 주다 받다는 법률로 가면은 권리와 의무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합, 분리, 조사, 문법적 장치들, 이미 말을 만들 수 있다는 거는,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조사, 어미, 접사를 자연스럽게 쓰고 있다는 건데, 사실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와서 조사, 어미, 접사의 정확한 인식, 이름을 물어보게 됩니다. 연결다, 대상, 그리고 공통 차이, 부정하는 거, 그 다음에 위계, 완벽, 변화, 특히 변화, 돕다, 보조, 이런 말들이 중학교 과정까지 쓰는 말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잡아내듯 공부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창한 어려운 말들, 소리들, 개념들이 중요한 거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쉬운 말을 정말 쉽게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사례로 시를 하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보다는
너무나 유명한 나태주 시인의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어려운 말이 없습니다. 맞죠? 그리고 나태주 시인은 이 시를 통해서 더 우리한테 친근해진 분이 또 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보통 어린아이들은, 초등학교 친구들은 이제 덩어리로 보죠. 하나로 보이죠. 그렇지만 중학교부터 이거는 합성어인지를 쪼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장 배치도 다시 해보면은 이제 비문학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도대체 이 시가 나한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제가 보면 볼수록 너무 멋지더라고요, 이 시는. 중간에 좀 틈을 벌려 보겠습니다. 덩어리처럼 하나로 보이는 덩어리를 나누는 거가 바로 이제 공부하는 또 하나의 묘미고 능력인데요. 저는 이 꼴을 좀 많이 씁니다. 수학에서 여러분들이 이 꼴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국어에서 이 꼴을 많이 쓰면은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수학에서 이 꼴을 빼면 끔찍하죠, 여러분들. 그만큼 이 꼴은 강력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맥락에서 국어에서 이 꼴을 많이 쓴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논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꼴의 정의가 조금 다릅니다. 퍼센티지, 정확도, 그 다음에 같다라는 정도가 조금 다릅니다. 그 디폴트 값을 저는 일단 51% 드리겠습니다. 풀과 꽃이 같아 보이는 경지. 사랑스럽다와 예쁘다를 국어사전에 있는 의미가 아니라, 뜻이 아니라 새롭게 정의하는 자신감, 또는 새로운 정의, 또는 생각. 우리가 누군가를 예쁘다, 사랑스럽다 라고 말할 때 한 번만 보고, 학교만 보고, 또는 외모만 보고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면 안 되겠죠. 여기에는 이제 보다라는 우리가 이제 관념적인 말이잖아요. 근데 이 관념적인 말을 보다, 즉 감각적인 능력, 즉 감각을 엔승하는, 수도 없이 감각을 반복했을 때 비로소 이성에 가까운, 완벽에 가까운 정의를 할 수 있는 것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사실 나태주 시인의 시를 읽어보면은 사실 국어 공부의 방향, 우리의 공부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꽃을 보고 뭐 예쁘다라고 또는 사랑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능력이라고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죠. 너무나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 예쁘다, 사랑스럽다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더 이상해 보일 수 있을 정도로. 하지만 풀이 꽃처럼 보이는 거는 이게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오래 보고 그 다음에 자세히 보아야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돋보기 보고 돋보기를 통해서 보는 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현미경을 통해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럼 무엇인가 자세히 보고 오래 본다는 거는 반복이겠죠. 근데 볼 때마다 조금씩 달라져야 돼요. 풀 또는 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처음 봤을 때 뭐야 별론데 이런 것들을 계속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풀이 꽃과 비슷해 보이거나 같아 보일 경지, 이게 바로 안목, 정확한 객관적 사고를 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공부의 방법은 이겁니다. 자세히 오래 반복적으로. 하지만 반복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 보여야 됩니다. 그 포인트를 염두에 두시면은 이제 피카소가 왜 대단한 화가인지, 사실 피카소와 나태주 시인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원근법이나 투시도는 현대 미술에서의 개념은 왜곡입니다. 왜냐면은 하나의 시점, 즉 나태주 시인처럼 오래 자세히 반복적으로 여러 시점에서 보는 거가 아니라 하나의 시점으로만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왜곡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바로 피카소가 증명을 하죠. 나의 존리, 즉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2년 이상 관찰하면서 수백 가지의 관점을 한 면에 모두 보여준 거, 그래서 객관을 만들어냅니다. 자, 우리가 객관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우선 숫자로 보면 100%. 그러니까 5%만 보고 100%라고 하면 그건 주관이 되는 겁니다. 5%를 보고 5%라고 하면 그는 객관이 됩니다. 그리고 100%를 보고 100%라고 했을 때 그거는 객관이 됩니다. 자, 제가 왜 숫자를 어떻게 쓰는지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이거를 객관적이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가 바로 피카소의 핵심입니다. 다시요. 피카소 그림을 처음 본 사람들은 상당히 충격을 받았죠. 이 그림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지만 피카소는 설명을 통해서 납득을 시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거. 글이라는 거를 우리가 마치 원근법처럼, 원포인트 퍼스펙티브처럼 하나의 시점으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조금 주관이 또는 정확하게 또는 객관적으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싹 한눈에 보고 다 캐치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한번 보고 이해가 안 되면은 자세히 오래 반복적으로 피카소처럼 나태주 시인이 풀을 오래 관찰하면서 바로 꽃처럼 보이는 그 경지에 이르는 과정, 그게 바로 제가 여러분들께 제안해드리는 논리문법, 그리고 독한 국어에서 여러분들께 제안해드리는 독해의 핵심 방법입니다. 그리고 꽃이 아니라 풀이지만 사실은 꽃과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쉬운 말들, 숫자, 문법, 가장 쉬운 말, 이 세 가지로 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생각을 더 쉽고 더 정확하고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